새벽 4시 김순자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어둠이 아직 바다를 덮고 있는 시간, 그녀의 손끝은 이미 차가운 멸치들과 만나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려도 개의치 않고 순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멸치의 내장을 발라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짠맛은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증거였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김순자의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세 아들과 막내딸, 그리고 남편 만식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소박한 보금자리였다. 집 앞마당에는 늘 그물이 펼쳐져 있었고 뒤편 작은 텃밭에는 순자가 손수 기른 상추와 무가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막내딸 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18살의 서연은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소문이 났고 군청에서 일하는 선생님도 이 아이는 서울대학에라도 보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순자는 딸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잠시 손을 멈췄다. 잠깐만 더 하면 된다. 너는 더 자거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순자 옆에 앉으며 작은 손으로 멸치를 집어들었다. 모녀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일손을 놀렸다. 멀리서 파도가 해안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첫째 준호는 24, 둘째 준수는 22, 셋째 준영이는 20살이었다. 모두 건장하고 성실한 아들들이었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기잡이와 농사뿐이었다. 아들들은 아버지 만식을 따라 바다로 나가곤 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순자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만식이 작은 어선을 몰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물 가득 담긴 고기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48살의 만식은 이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답게 거친 바다를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오늘은 제법 잡혔네. 만식이 배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고생했어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바닷물에 불은 거친 손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든든한 손이었다. 아들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아버지를 도왔다. 준호는 그물을 정리하고 준수와 준영이는 고기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담았다. 가족 모두가 움직이는 모습은 오랜 세월 다져진 호흡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서울 이야기, 신문에 실린 도시의 화려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간지렸다. 여보, 우리 애들 장래는 어쩌죠? 어느 날 밤 순자가 만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부부만의 시간이었다. 글쎄, 여기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애들한테는 우리처럼 고된 바다일 말고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만식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도 가끔 아들들의 미래가 걱정되곤 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었고 때로는 무자비했다. 풍어의 기쁨도 있지만 태풍이나 흉어로 인한 절망도 있었다. 그렇다면 인천은 어떨까? 거기는 바다도 있고 일자리도 많다고 하던데. 순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인천. 그곳은 바다와 도시가 함께 있는 곳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과 기회를, 자신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익숙한 터전을 떠날 수도 있다는 각오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순자가 중얼거렸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인천 외곽공단 지역의 낡은 상가 건물 1층, 김순자는 바다골 순댓국밥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이 낯설기만 했다. 고향 바다에서 불어오던 상쾌한 바람 대신 공장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와 자동차 매연이 코끝을 찔렀다. 가게 안은 좁았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고
주방은 더욱 비좁아서 순자가 몸을 돌리기도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월세 50만 원이면 이 정도도 감사해야 했다. 만식은 중고 택시를 사서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순자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다. 어머니, 손님이 또 짜다고 하네요. 서연이 빈 그릇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국물 맛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고향에서는 이 정도면 딱 좋았는데 도시 사람들 입맛은 달랐다. 너무 짜거나 심심하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 몇 주간은 아들들도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다. 준호는 배달을 하고 준수와 준영이는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특히 또래 친구들이 가게에 와서 야, 너 순댓국 끓이냐? 고 놀릴 때면 아들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뒤돌아 써버렸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친구들하고 좀 놀았어요. 무슨 친구들?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술을? 아, 시끄러워. 엄마는 맨날 돈 얘기만 해.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다. 고향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던 아이였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한테 말해봐.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순자는 홀로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다. 준수와 준영이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둘 다 흥분한 상태였다. 형, 오늘 진짜 대박이었지? 그러게. 한 번에 20만 원을 따다니.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20만 원? 그 돈이면 일주일 가게 매출이었다.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순자가 거실로 나가자 아들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친구들과 게임한 얘기예요. 게임으로 돈을 따고 잃는다고? 그게 무슨... 엄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준수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매일 이 좁은 가게에서 국 끓이고 설거지나 하면서 살아야 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건 다 부모가 돈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가난하니까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죠? 준영이도 끼어들었다. 그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공부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려고. 공부? 누가 공부하래요? 서연이처럼 책만 파고 있으면 뭐해요? 어차피 대학 갈 돈도 없는데.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맑고 순수했던 눈동자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찌르고 있었다. 준수야, 준영아. 우리가 여기 온 건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고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니. 그래서 여기 와서 순댓국이나 끓이자고요? 친구들은 우리 보고 촌놈이라고 비웃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시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들들이 변할 줄은 몰랐다. 그때 만식이 들어왔다. 하루 종일 택시를 몰고 다닌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왜들 이렇게 시끄러워? 아빠,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되겠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해요. 준호가 아버지 앞에 섰다. 다른 일이라니? 돈 되는 일 말이에요. 요즘은 머리 쓰면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머리를 쓴다는 게 뭐냐?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편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편법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는 거죠. 스마트하게? 순자가 반문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스마트한 게 도박이니?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아들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만식은 주먹을 쥐었다. 도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준수가 소리쳤다. 그냥 친구들과 재미로 하는 게임이에요. 재미로 하는 게임으로 20만 원을 따고 잃는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우리 믿어줄 수 없어요? 믿어주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아들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와 만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애들도 적응할 거야. 하지만 만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이 이미 그들의 아들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불길하게 깜빡였고 아들들의 변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순자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가족의 평화를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도시의 거센 물결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순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덩치 큰 사내 둘이 가게로 들어왔다.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김준호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 아들이 빌린 돈 좀 갚으셨으면 좋겠네요.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순자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빌린 돈이라니. 아들이 돈을 빌렸다는 말인가? 얼마나 빌렸다는 건가요? 300만 원이요. 이자까지 하면 지금 350 정도 되겠네요. 머리가 하얘졌다. 350만 원. 가게 매출로는 석 달을 벌어야 하는 돈이었다.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들하고 직접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아드님이 직접 나오셔야겠는데요. 계속 피하고 계시거든요. 사내들이 나간 후 순자는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서연이 불이 나게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아. 오빠들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순자가 달려갔다. 준호야, 너 돈을 빌렸다며?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가 그랬어요? 오늘 사람들이 와서 350만 원이라고. 아, 그거. 준호가 머리를 극적였다. 잠시 빌린 건데 곧 갚을 거예요. 무슨 돈으로? 너는 지금 일도 안 하잖니?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말해봐.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준수와 준영이도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이래요? 너희들도 알고 있었니? 형이 돈을 빌린 거? 두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순자는 알았다.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더 빌렸니? 엄마, 그게 얼마나? 순자가 소리쳤다. 아들들이 움찔했다. 다 합치면 600 정도요. 600만 원? 순자의 무릎이 꺾였다. 서연이 얼른 어머니를 붙들었다. 미쳤니? 600만 원을 어떻게 갚는다는 거야? 곧 따면 돼요. 이번 주만 기다려보세요. 따면 된다고? 도박으로?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도박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순자가 비웃었다. 도박장에서 하는 게 투자냐? 엄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준수가 소리쳤다. 가만히 앉아서 순댓국이나 끓이면 언제 돈을 벌어요? 친구들은 다 큰 돈 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 순자가 아들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너희가 선택한 게 이거니? 부모를 속이고 돈을 빌리고 거짓말하는 게 속인 게 아니라 걱정시키기 싫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금 내가 얼마나 걱정되는데. 그때 만식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냐? 여보, 애들이 돈을 빌렸어요. 600만 원을. 만식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주먹이 쥐어졌다. 600만 원을? 아빠, 입 닥쳐. 만식이 처음으로 아들들에게 소리쳤다. 어디서 빌렸냐? 사채업체요. 만식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쿵 소리가 크게 났다. 미친 자식들. 아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만식의 눈이 충혈됐다. 도박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빠처럼 살면 안 돼요. 준호의 말에 만식이 다가갔다. 순자가 황급히 남편을 말렸다. 여보, 안 돼요. 만식이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마주 섰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아빠가 뭘 아세요? 택시나 몰면서.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만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택시나 모는 아버지구나. 아빠, 그런 뜻이. 됐다. 만식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꽝 닫혔다. 순자는 아들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들이 이런 애들이었니? 엄마, 나가.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든 애들 다 나가. 엄마 얼굴 보지 마. 아들들이 주춤거렸다. 나가라고. 서연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아들들이 하나씩 나가고 순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시의 밤은 너무 밝았다. 고향 바다의 어둠이 그리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을 지켜야 했다. 아직 서연이가 있었고 변하지 않는 만식이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멸치를 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지금 순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다. 순자는 달라졌다. 사채업자들이 다녀간 뒤로 그녀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애원하지 않았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묵묵히 가게 일만 했다. 아들들도 변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다. 며칠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들들이 없으니 오히려 가게가 평화로웠다. 순자와 서연 그리고 가끔 일찍 들어오는 만식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소중해졌다. 엄마, 오늘 단골 손님이 국물이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그리고 김치도 맛있어졌다고요.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미소였다. 만식도 변화를 느꼈다. 아내가 더 차분해졌고 가게 운영에도 집중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었다. 순자야,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보는 게 어떨까? 무슨 메뉴요? 김치찌개는 어때? 내 김치가 맛있으니까. 순자가 생각에 잠겼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한번 해볼까요? 부부가 함께 새 메뉴를 준비했다. 서연도 도왔다. 가족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간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됐다. 사채업자들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다. 순자는 당당하게 맞섰다. 아들들하고 직접 얘기하세요.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이 책임져야죠. 저희는 모르는 돈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들어왔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왜 그래? 서연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순자가 막아섰다. 어디서 다쳤니? 말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사채업자들이.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병원 가야겠다. 괜찮아요. 가자. 순자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모처럼 모자가 마주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한데.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집에 들어와라.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그리고 준수, 준영이한테도 말해. 집에 들어와서 가게 일 도우라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세 아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마음이 놓였다. 만식이 아들들과 진지하게 대화했다. 600만 원. 쉽지 않은 돈이다. 아빠, 저희가. 일단 들어봐라. 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택시 팔면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가게도 정리하면 100만 원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지. 순자가 끼어들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족들이 순자를 바라봤다.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엄마, 여기서는 안 돼. 우리는 바다 사람이야.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 아들들도 반대하지 않았다.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돈은 어떻게 갚아요? 일해서 갚는 거지. 천천히라도. 순자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 서연이 오빠들을 바라봤다.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가게를 정리하고 택시를 팔고 짐을 쌌다. 사채업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만식이 나섰다. 400만 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습니다. 분할이요? 매월 20만 원씩 1년 안에 다 갚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보증은 뭘로 하시죠? 제가 보증합니다. 만식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결국 합의가 됐다.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떠나는 날 순자는 가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고생 많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다. 서영과 함께 새 메뉴를 만들던 기억, 만식과 미래를 계획하던 저녁들. 엄마 가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 순자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말로만 하지 마라. 아니에요. 진짜로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예전의 맑은 눈빛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고향 가서는 아빠 일 도와드려야 한다. 네. 기차가 도착했다. 가족이 함께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지나갔다.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도시. 이제 안녕이었다. 순자는 생각했다. 실패였을까? 아니다. 배운 게 있었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이제 바다로 가는구나. 순자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강릉 바다는 여전했다. 3년 만에 돌아온 고향. 순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짠내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여기가 좋아요? 서연이 어머니 옆에 서며 물었다. 21살이 된 딸은 이제 의젓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응, 여기가 우리 자리야. 순자의 목소리에 평온함이 배어 있었다. 작은 횟집을 얻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으로 썼다. 인천 순댓국밥집보다 훨씬 넓었다. 만식은 다시 배를 샀다. 중고였지만 튼튼한 배였다. 아들들이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3년간 도시에서 놀던 손이 바다 일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점차 옛 감각을 되찾았다. 형, 그물이 꼬였어요. 준영이가 말했다. 가만, 내가 해볼게. 준호가 그물을 정리했다. 예전보다 차분해졌다. 준수도 달라졌다. 투덜대는 일이 줄었다.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다. 무엇보다 아들들 눈빛이 달랐다. 도시에서 보았던 거칠고 날카로운 시선 대신 바다를 닮은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돌아왔다. 아버지, 오늘은 꽤 잡혔네요. 준호가 그물을 끌어올리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이 도와주니까 일이 수월해. 만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순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예전처럼 생선을 손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음이 편했다. 어머니, 손님들이 회가 신선하다고 하세요. 서연이 빈 접시를 들고 와서 말했다. 그럼 다행이다. 순자가 다음 회를 썰며 답했다. 칼질이 능숙했다. 가게 이름은 바다마을로 지었다. 단순하지만 정겨운 이름이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었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었다. 관광객들도 가끔 들렀다. 사장님, 여기 회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인사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다.
오랜만에 화목한 저녁 식사였다. 아들들아, 고생 많았다. 만식이 소주 한 잔을 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더 고생 끼쳐드렸죠.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대신 앞으로 잘하면 된다. 만식의 말에 아들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밥을 퍼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지?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시간이 흘렀다. 사채 빚을 갚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월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였다. 가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달도 보냈다. 만식이 우체국에서 돌아와 말했다. 몇 개월 남았지? 8개월. 길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끝이 보였다. 그해 가을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저 간호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순자의 눈이 커졌다. 네. 장학금도 받았어요. 가족이 모두 기뻐했다. 서연이의 꿈이었던 간호사가 될 수 있게 됐다. 우리 딸 대견하다. 순자가 서연이를 끌어안았다. 준호도 변화가 있었다. 지역 수협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바다일과 사무일을 병행했다. 형 대단해. 이제 월급쟁이네. 준영이가 형을 놀렸다. 너도 공부해.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야. 준호가 동생을 격려했다. 준수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키웠다. 더 큰 배를 사서 원양어업을 꿈꾸고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서연이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했다. 좋은 사람도 만났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엄마, 저 결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 예뻐해주는 사람이면 고마운 일이야.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멀리 가지는 않을게요. 가까이 살 거예요. 어디 살든 내 맘대로 해라. 행복하기만 하면 돼. 결혼식 날 순자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들들도 각자 자리를 잡아갔다. 준호는 수협에서 계장이 됐다. 준수는 선장이 됐다. 준영이도 대학에 들어갔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죠? 어느 날 서연이가 손주를 안고 와서 물었다. 그럼, 정말 잘 살고 있어. 순자가 손주를 받아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다. 인천에서의 3년. 힘들었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이 흩어질 뻔했지만 다시 모였다. 더 단단해졌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만식이 아내 옆에 섰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든든했다. 그냥 고마워서. 뭐가? 모든 게. 당신도 아이들도 이 바다도.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부부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다. 저 멀리 아들들의 배가 보였다. 오늘도 만선으로 돌아올 것이다. 엄마, 할머니. 손주가 뛰어왔다. 서연이가 뒤따랐다. 천천히 뛰어라. 순자가 손주를 받아 안았다. 할머니, 바다 예뻐요. 그래. 우리 바다는 늘 예뻐. 순자가 손주와 함께 파도를 바라봤다. 삶은 계속됐다. 바다처럼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요하게.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한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지? 순자가 중얼거렸다. 바다가 대답하는 듯 파도가 살며시 해안가를 적셨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